안녕하세요. 대시송 20분 강의 전문가가 만든 최상위 전문 수능국어 프로그램 대시송 1% 국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6일 실시되었던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작품 중에 현대시 김기룡의 아스팔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성행이 졸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호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음악기를 싣는 자동차 아이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에 그리는 지평선 흉내를 낸다. 까지 이어졌는데요. 4연, 5연 일단 주목해보면 우울한 해저, 회색의 잔디밭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피곤한 그림자라는 표현도 있고 바람들 탄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모습 속에서 좀 우울감을 표출한 시지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실제 우리 모의고사 현장에서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그 의미망, 전체 의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읽을 때부터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염두를 둬야 되겠죠. 자, 1년으로 돌아가서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성경이 졸린다. 4월의 성경이 졸리니까 봄 성경입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일 수도 있고 반대의 분위기일 수도 있죠. 졸린 게 피곤할 때도 졸리니까. 그죠? 요것은 이어지는 문맥에 따라서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4월이 됐는데도 잎사귀를 아직 붙이지 않았다는 건 부정적인 상태일 것 같습니다. 오후가 손질한다. 어떤 의미의 손질인지는 우리가 탐색해봐야 되겠죠? 소리 없는 고음악기를 싣는 자동차 아기들이. 이런 부분이 독서, 문학 독해의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잘하는 건데, 소리 없는 고음악기라는 표현은 2025년도에 쓰는 표현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 자동차가 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초기 근대 문명, 신문물, 이럴 때, 이런 신문을 수용할 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25년에 소리 없는 고음악기라는 표현을 자동차 음악기 표현할 때 쓰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분주히 지나간 뒤에 아스팔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이전 시대의 운송수단보다 빠르게 분주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도시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은 우울해져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 그랬습니다. 이때 너는 누굽니까? 문맥상 자동차가 지나간 뒤에 남겨진 아스팔트가 되겠죠. 그렇죠? 아스팔트가 왜 우울할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울한 것은 4연에서 우울하다고만 했는데 5연에서 그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되었습니다. 휴식처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식처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아스팔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나오느냐. 아스팔트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만 제 기능,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모두 지나간 다음에 아스팔트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잔디밭 입장에서는 진짜 푸른 잔디밭이 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아스팔트 입장에서 진짜 푸른 아스팔트가 될 수 없고 푸른 잔디밭이 될 수 없고 회색 잔디밭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도시의 휴식처라는 건 그런 거죠.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바다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스팔트가 끝없이 펼쳐지고 지평선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수평선은 절대 될 수 없죠. 이거를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도시적 삶 속에서는 바다를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도시적 삶의 형태를 수용한 겁니다. 자, 그런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에 흉내를 낸다. 수평선은 안 되니까. 지평선에 흉내를 내면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실제는 아니지만 조금 위로를 건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을 읽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명비판적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아스팔트에 깊숙하게 감정이나 인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이런 아스팔트로 상징되는 근대 도시 모양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1년 자세히 살펴보면서 1차적, 2차적 이해를 통해서 정밀한 독해 수준까지 한번 이르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성경이 졸리고 했습니다. 아스팔트는 근대 도시 문명, 현대 도시 문명, 4월의 성경은 자연분인데 졸린 상태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해봤지만 한가롭고 평화로운 긍정적인 문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졸리고 피곤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차적 이해입니다. 근데 도시 문명은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상징인 아스팔트 위에서 4월의 성경이 졸린 상태인데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전체 시장이 자연물들이 피곤하고 아스팔트는 우울합니다. 좀 전에 빠른 속도로 좀 살펴봤는데 이는 피곤,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피곤이라는 부정적인 맥락을 형성하겠죠.
한가롭고 평화로운 강화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스팔트는 도시에서의 속도, 빠름, 편리함 이런 걸 상징하는데 자연에 속하는 석양, 그림자, 바람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도시 속도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피곤하겠죠. 즉 일반적으로 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4월은 생명력이나 활기가 넘쳐나는 시기. 봄에 약동하는 봄의 기운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날씨 좋고 요즘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제 눈도 오고 했지만 2025년 예외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한 것들이 상실된 피곤한 상태인 것이다.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도시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자연물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4월의 성경이 졸리다는 것은 여기서 피곤한 상태다. 1년 2차 세계입니다. 2차 세계에는 추론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가까웠던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전 시대와 달리 이전 시대는 전근대 시대죠. 근대 도시 문명에서 이렇게 세우면 되겠고 4월의 석양은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4월의 석양은 졸리는 상태라고 좀 전에 파악했습니다. 이는 전체 실적 논리 구조상 5년에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 찾아볼 수 있고요. 6년에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 구름들은 피곤하고 바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연물들인데 도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전 시대와 달리 일체감 같은 거 느낄 수 없으니까 피곤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근대 도시 문명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피곤한 상태, 포인트입니다. 자연물들, 물론 위에 나오겠지만 인간들도 피곤하겠죠. 피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연 존재, 자연 세계의 대상들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 모습을 부각한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도시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들, 도시인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연입니다.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가 손질한다 했습니다. 1년에서 4월의 석양이 졸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피곤한 상태를. 2연에서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가로수가 4월이 됐는데도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력을 상실했거나 생명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가 손질한다는 문맥도 마찬가지로 4월의 석양이 졸린 상태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상 부정적이었죠. 여기도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의 석양이 졸린 상태니까 이 오는 4월의 석양이 비치는 늦은 오후쯤 되겠죠. 자, 진행해 볼까요? 1차적, 2차적이 같이 진행합니다. 1년에서 제시된 근대 도시 문명의 생명력이나 활기 상실은 4월의 석양이 졸린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2년에서 봄균이 만연해야 할 4월에도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로 이어지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로수는 아스팔트와 더불어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 문명 일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가로수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조성하는 거지. 가로 안에 도시화된 자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도시화된 속성도 같이 지니고 있는 이런 존재이기에 4월에도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채 생명력을 상실한 채 서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가로수 밑에서 손질한 오는 1년에 제시된 4월의 석양이라는 시간적 표현과 연관지어 볼 때 4월의 석양이 졸리는 상태였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며 화자의 중심 정서인 우울, 아래의 연에 나왔죠. 아까 확인했습니다. 우울을 심화시키는 시간적 흐름, 석양이 비치며 점점 어두워가는 4월의 아주 늦은 오후, 피곤한 아주 늦은 오후, 피곤해하는 의인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를 잘 읽는 학생들은 알 텐데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의미, 은유, 심상이 있다 했을 때 은유나 심상은 함축성, 의미와 상관없이 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미에 연관되어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는 모든 면에서 전면에서 의인화, 인간의 대상에 인격을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발견한 학생 있었나요? 즉 오후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1년에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유사하게 화제의 우울이나 상실감, 왜 상실감을 느끼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심화시키는 시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년입니다. 소리 없는 고음악기를 쉬는 자동차 이야기들이 본질이 지나간 뒤에 했습니다. 소리 없는 고음악기를 쉬는 자동차였죠? 자동차가 신고 있는 건 뭡니까? 자동차 바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025년 현재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대 배경이 약간 추론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고음악기를 쉬는 그랬으니까 아마도 근대 도시 문명이 도입되는 시기 정도 되겠죠? 자동차 이야기는 뭐냐? 이 표현 좀 어려운데 시를 아주 많이 읽고 시 독해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동차의 아기들은 자동차가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표현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분주히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기들에 비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분주히 지나갑니다. 분주히 지나간 이유는 아스팔트는 속도로 생명을 합니다. 그런 속도를 위해서 만든 도시 문명이니까, 기계 문명이니까 1차적 2차적 이해입니다. 먼저 소리 없는 구호막기를 신는 아마도 전근대적 운송선인 수로, 우리 뭐 소나 말이 끄는 수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뭐 마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무나 뭐 쇠나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소음을 내었던 것과는 달리 아스팔트 위를 별다른 소음 없이 고무바퀴니까 고무바퀴는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소음 없이 내달리는 근대적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면모를 부각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아기들은 자동차를 아기들에 비한 표현인데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전체 시장이 아스팔트의 상황과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아스팔트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감안할 때 자동차 아기들은 자동차를 아기들에 비한 표현인데 전체 시장이 아스팔트의 상황과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파악했나요? 읽으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아스팔트의 원래 의미와 목적을 감안할 때 아스팔트는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동차들이 빠르고 편하게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시 문명의 속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스팔트입니다. 자동차들에게 편안함, 안락함을 주려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고, 아스팔트의 본래 목적을 자동차를 포용하는 존재처럼 설정하고, 자동차는 아스팔트에게 있어서는 아기들과 같은 존재, 아스팔트의 시각을 내세워 부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들아, 너희들은 내가 포용하는 아기들이니까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동차의 아기들이 본주에 지나가는 모습은 속도와 편리함, 편의성 등등 이것만을 중시하는 근대 도시 문명의 기계적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것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빠른 건 편하고 좋죠. 다만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들은 피곤한 그림자를, 바람들은 탄식을, 4월의 서경은 졸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시에 등장하는 순수자연 존재들이 피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근본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 시대까지는 아스팔트처럼 빠른 속도가 없었죠. 그런 빠른 기계적인 도시 문명이 없었습니다. 즉 자연 세계의 속도는 기계 문명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순수 자연 존재들의 피곤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연입니다.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그랬습니다. 너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진이 지난 뒤에 남은 아스팔트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파악했죠. 아스팔트의 마음이 우울한 해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아스팔트의 마음이 우울하고 해저 같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작품이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아스팔트의 입장과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명파적, 아스팔트라는 현대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매김을 통해서 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작품을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좀 더 깊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3년의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지히 지나간 뒤에 이어지는 시장임을 감안할 때 사회는 너는 아스팔트 의인항에서 지칭한 표현이며 파악했고,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라는 표현은 자동차들이 모두 지나간 뒤에 완전히 어두워진 아스팔트의 모습. 해가 졌겠죠. 자동차 없으니까, 헤드라이트 없으니까 어둡겠죠. 모습. 이것은 시각적 측면입니다. 이것을 우울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연결해 드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했나요? 표현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즉,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해저처럼 암흑 상태인 아스팔트의 모습. 그렇죠?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근대 도시 문명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아주 환하게 비치고 야경이 휘황찬란하고 이런 도시 문명은 아니었겠죠. 기본적으로 상상해 볼 때 아스팔트를 지날 때만 헤드라이트가 밝게 빛나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지날 때만, 다시 즉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해저처럼 암흑 상태인 아스팔트의 모습에서 시간적으로 자동차들에게 더 이상 편함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된 아스팔트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스팔트가 느끼는 해저처럼 어둡고 무겁고 깊은 우울의 정서, 포착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납득이 되죠. 문학작품은 관점과 시적 논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학작품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관점과 논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의 마음 우울한 해저라고 표현한 시인의 의도 논리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일시적 편리함의 수단인 아스팔트가, 기계 문명은 그런 겁니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대상들의, 자동차들, 아기들의 이용이 끝나는 순간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자동차가 지나지 않을 때 아스팔트는 쓸모없는 거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에서 우울의 정서를 발견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울의 정서는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상실감인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존재. 오연입니다.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회색의 잔디밭에서 푸른 잔디밭 같은 진정한 휴식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라는 표현 앞에서도 봤었지만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자동차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름들은 피곤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1차적, 2차적에 같이 진행합니다. 우선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는 앞에서 언급했듯 근대 도시 문명 속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의 자연 존재나 인간 존재 다 포함되겠죠? 자동차를 타고 분주히 지나가며 바쁜 일상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을 할 수 있고, 회색의 잔디밭은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의 푸른 잔디밭과 같은 진정한 휴식의 공간이 되지 못하는 아스팔트가 지닌 근본적 환경, 도시 문명이고 기계 문명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회색이라는 아스팔트의 어두운 색채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연과 오연에서 아스팔트의 화자의 감정과 인식을 깊이 투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연에서는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적, 오연에서는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표현이 의인화돼서 의인화가 무조건 친구감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깊이 있는 마음을 깊이 있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는 단순히 문명 비판적 성격을 담은 작품이라기보다는 근대 도시 문명이 지니는 현실적 근본적 한계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 인식을 드러낸 작품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도시 문명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등등등. 이는 작품 외적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품었던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 희망, 기대감 등과 그에 미치지 못했던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듯하다. 당시는 또 식민지 시대였고, 식민지 시대니까 근대 도시 문명이 식민수단의 일부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등. 아마 도시 문명이 도입될 당시에 품었던 그 이상적인 부분이 아마 실제로는 실현됐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느끼는 괴리 때문에 이 도시 문명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선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문면입니다.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드러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를 버리는 지평선에 흉내를 낸다. 바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침묵한 행인들을 위해서 흉내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은 인공 구조물들로 가로막힌 도시 문명 속에서 주택이나 공장 등등의 건축물들이 많죠. 이전 시대에는 전근대적인 시대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바람들은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근대 도시 문명, 현대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구조물들이 생기고 바람들은 막히게 됩니다. 근대와 이전 시대의 탁 트인 자연세계인 바다의 수평선 등등등을 소망하는 자연 존재나 인간 존재, 물리적 편리함을 위해 인공화된 도시 속에서 바다와 같은 자연 상태의 생명력과 행복감은, 자유로우니까 행복하겠죠. 정신적으로 지향하는 도시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바람들의 탄식을 드러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다를 지향하며 탄식하는 바람과 달리 도시 문명의 인위성, 인공성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바람들은 탄식하면서 계속해서 바다까지 뻗어나가기를 아직도 소망하지만 행인들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탄식하는 바람이 아닌 이러한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광활한 지평선 흉내를 내는데, 바다를 지향하는 바람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바다까지 자유롭게 불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팔트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도시를 어쨌든 깎고 자르고 해서 만든 게 아스팔트니까. 바다의 수평선을 흉내내지 못하고 육지의 지평선을 흉내내며 그래도 쭉 뻗었으니까 육지에서는 침묵한 행인들에게 도시적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야 라는 것이죠. 김기름의 아스팔트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았습니다. 모든 시 작품에는 관점과 전체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의미망 의미 구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망 의미 구조 속에서 시어들의 의미와 기능, 의도 등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입장에서 왜 이 시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